이번 시간은 챕터 03 수산물 유통관리 중에 01 수산물 유통 구조 및 가격 1단원부터 2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원은 수산물 유통의 뜻과 특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1단원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유통이라는 것은 흐르게 해서 통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이 수산물과 연결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될 것이고요. 수산물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생산하게 되어지는 표준품과는 그 특성상 차이가 있지요. 비표준화, 등급의 표준화 하는 것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산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이 있겠지요. 이에 따라 수산물이 막힘없이 흐르게 만드는데, 수산물이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힘없이 흐르게 할 수 있도록 유통에 있어서의 기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체계를 갖춤으로 인해서 수산물이 원활한 흐름을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원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갈 수 있겠는가가 그 다음 단원들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중에 수산물 유통의 뜻을 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 수산물이 생산된 후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떻게 가격이 형성되면서 소비자에게 이전되는지를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수산물 생산과 소비의 중간 연결적인 역할을 강조할 때 우리가 유통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유통이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무언가를 팔고 싶고 하는 상황이 있지요. 이때 우리는 거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할 때 거래는 곧 교환이라는 과정을 의미하게 되고, 교환 과정을 통해 교환이 성립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과 소비의 중간 역할적 의미를 유통이라는 단어의 정의로서 수산물 유통을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연근해에서 어획된 수산물의 유통 경로인데, 일반적 내용으로 보자면 생산자는 시장의 영향력이 낮지요. 그렇게 된다면 시장의 영향력적 측면 내에서 강화하기 위해서는 모이면 돼요. 우리도 우리나라의 1등 기업이 전 세계로 갔을 때는 1등 기업이 아닐 수 있겠죠. 경쟁이라는 것이 놓여지게 된다면 경쟁할 수 있는 규모가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휴를 한다든지 연합을 한다든지 M&A를 통해서 규모를 갖춰서 편의점과 백화점이 편의점의 연합이 백화점과의 경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듯이 이러한 방향성으로 전략을 취할 수 있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생산자는 영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이 형성되고 조합의 위탁 판매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산업협동조합의 산지 위판장을 거쳐서 수산물 소비지 도매시장, 도매상, 소매장, 소비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괄호는 수산물 유통의 특성입니다. 동그라미 1번은 품질 관리의 어려움이죠. 우리가 어떠한 제공품, 공장에서 생산한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품질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수산물은 어획했을 때 일정한 크기라든지 중량으로 어획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생산한 그 이후에는, 어획한 이후에는 부패라는 것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따라 동그라미 1번, 품질 관리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산물은 유통 과정에서 활어 상태라든지 죽은 지 오래되지 않은 상태, 선어의 상태로 소비자에게 빠르게 이전돼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질 관리 중요하게 되겠죠. 동그라미 니은, 강한 변질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유통 시스템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수산물은 부패한다. 부패의 속도를 낮춰야 되겠죠. 품질을 유지하는 기간을
어느 정도 길게 만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신선도가 이어달리기에 바톤을 넘기듯이 자연스럽게 신선한 상태로 보관, 신선한 상태로 운송,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에게 이전될 수 있도록 시원하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전거 체인처럼 연결을 시키는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일정한 목표, 아웃풋을 가져올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적절한 체계를 갖춘 처리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즉, 수산물은 그 특성상 부패가 되기 때문에 신선한 상태로 서로 간에 바톤 넘기듯 연결해서 막힘없이 소비자까지 신선하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것이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계절적 요인, 어황에 따라 생산량이라든지 선도는 당연히 달라지겠죠. 우리도 가을 하면 생각나는 대표적인 어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처럼 계절성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는 거죠.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는 것은 그 어획되어지는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으면 활어라고 표현하죠.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선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원양 같은 경우엔 냉동으로 와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서는 가공도 됩니다. 이 이야기는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기억, 수산물 유통기구가 다양한 형태로 생산지를 중심, 전국으로 분산되어 존재하고 동시에 소비, 지혜도 이러한 형태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 경로는 다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유통 경로가 다양하다는 건 유통 비용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유통 단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되는 겁니다. 니은 어업의 계절적 요인, 어장의 다양한 형태, 규모가 생산자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어서 경로도 다양할 수밖에 없죠. 디귿, 수산물이 선어, 냉동, 가공 원료 등 여러 형태로 이용 분배되고 있어서 경로 자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는 생산물의 규격화 및 균질화가 어렵다라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죠.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조되는 시설이 있으면 그 규격으로 생산이 될 겁니다. 가끔 불량률이라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그 규격화된 제품이 생산이 될 거예요. 하지만 어획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수산물의 경우는 어획물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고요. 품질은 신선도나 어획 시기, 어획 방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 가격의 변동성이에요.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는 공급과 수요적 측면으로 설명을 하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들인데 공급이 달라진다라는 측면들은 앞서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어획되어지는 계절이라는 측면들이 클 수밖에 없죠. 어획량도 틀리고요. 그래서 기억, 수산물 유통은 생산 조건인 자연 환경에 대한 의존도가 크므로 불확실성, 계절성 등으로 수급 조절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또한 니은, 수산물은 생산의 불확실성, 어획물 규격 다양성, 강한 부패와 변질성 등으로 상품성 유지가 곤란해서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여기서 일정하게 가격을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표준적인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일정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어획은 크기라든지 등급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그때 계절에 맞는 어획되어지는 수산물이 맛이 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라는 측면들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건 공산품에 비해서 곤란한 거예요. 디귿, 강한 부패 변질성으로 시공간적 이동상 제약성 크죠. 그에 따른 상품 가치 변동 당연히 큽니다. 이에 따라 유통시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수산물의 유통시설적인 측면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이에 따라 물적 유통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경박 단소형, 즉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데 집 같은 경우에는
고가잖아요. 상대적으로 비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농산물 같은 경우에 무나 배추 부피가 크죠. 그 한 트럭과 그리고 칩을 실은 한 트럭의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이에 따라서 유통비용이라는 측면들에 있어서 부피나 중량 때문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게 되겠죠. 리을, 소매 단계에서 계획적인 판매가 어렵고 부패 등 거래 위험성을 감안 유통마진이 높아지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불확실성인데요. 이 불확실성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하면 우리도 신용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신용이 좋은 상태인 분과 신용이 나쁜 분의 이자는 틀려요. 갚을 확률이 틀리니까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해서 시설에 투자해가지고 보다 더 나은 이익을 영위하고 싶은데 이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 채권이 신용이 좋으면 이자를 낮게 해도 언제든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안정적이니까 투자해야지라는 투자자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다시 말해 신용도가 낮으면 채권을 신용이 좋은 사람과 동일하게 했을 때는 안 구매한단 말이에요. 구매 안 해요. 그러니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로서 이자를 높아지게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경영을 한다라고 하면 불확실해요.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가격이라는 것이 팔리지 않을 상황도 생각해야죠. 특히나 수산물은 부패하니까요. 그래서 불확실한 상황까지 감안해서 또 부패되어지는 것을 폐기 처리하는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가격이라는 것이 책정이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통 마진이 높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수산물 구매의 소량 분산성이에요. 수산물이라는 것이 생산이 되어지게 되면 소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소비하시는 분이 오늘은 내가 갈치를 먹고 싶다. 그래서 아주 좋아. 그러면 갈치 한 100마리 먹어야겠다 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 소비는 소비자 분들이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분산되어 있어요. 이에 따라 수산물 구매는 소량으로 그 각각의 소비자분들이 구매하기 때문에 분산성을 가져요. 그래서 기억,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수산물을 조금씩 소량으로 자주 구매하는 경향이 있고 소비 자체가 전국 분산적인 소규모로 이루어지고요. 수산물의 저장성은 매우 낮죠. 그래서 소량으로 빈번하게 구매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저장성이 길게 되면 구매의 빈도, 즉 확률적인 횟수는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부패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은 필요할 때 가서 필요한 것만 구매해서 필요한 것들을 음식으로 섭취하시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의 저장성이 낮다라는 것은 수산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일 수밖에 없죠.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보시면 수산물 유통의 기능인데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특성을 알았고 이러한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능이 있어야 되겠죠. 그 기능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에 있는 사람들 간에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운송 기능입니다. 그리고 시기라는 측면들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보관 기능이 있죠. 그리고 정보 전달 기능이라고 해서 수산 상품에 대한 정보라는 것 중요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 또한 중요합니다. 거래 기능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래를 한다라는 측면들은 교환 과정을 통해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환의 과정상에서 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매자는 정당한 상품을 구매자는 이에 상응하는 화폐 가치를 이전시키는 거예요. 즉 거래 기능이라는 것은 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소유권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생산자의 소유권이 교환 과정을 통해 소비자의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상품 구색 기능이라고 해서 생산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선박 같은 경우에 다양한 어종도 어획할 수 있지만 특정 어종을 어획할 수 있겠죠. 그 어종 자체만 소비자들이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어종을 모아서 소비자들의 필요한 구색을 갖추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의점을 가든 혹은 마트를 가든 내가 원하는 품목 이외에 다른 품목도 있단 말이에요. 구색을 갖추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별 기능이라고 해서 수산물을 용도에 따라 등질이나 등급별로 선별하는 것도 필요하죠. 집적 기능이라고 해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흩어져 있죠. 생산자들은 일반적으로 영세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세한 생산자들의 화물은 시장력을 발휘하기에는 낮기 때문에 모이게 돼요. 그래서 집적 기능, 지방의 산지에 있는 수산물을 소비지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분할 기능이라고 해서 수요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량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어획된 수산물을 시장 수요에 맞춰 소규모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곧 수산물 유통의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과로는 수산물 유통활동 체계인데, 우리가 거래를 한다, 그리고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 화폐가 이전이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상적 유통활동이라고 하죠. 상적 거래예요. 수산물 소유권 이전에 관한 활동으로 거래 기능에 관한 활동에서 상거래 활동, 유통 금융 보험 활동, 기타 유통 조성 활동이라고 해서 물건이 실제로 가진 않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물적 유통활동이라고 해서 수산물 자체가 이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적, 즉 수산물이 이전할 수 있도록 운송이나 보관이나 그리고 운송과 보관상에서 발생될 수 있는 정보 전달 기능 같은 것들이 됩니다. 택배 시키면 택배가 언제 도착하는지 정보가 가죠. 이제 그러한 차원 내에서 물적 유통 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수산물 유통시장의 종류와 역할인데요. 수산물 유통시장이다 라고 하게 되면 가장 기본은 뭐겠어요? 수산물 유통시장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기본적인 개념을 알게 되면 그 다음 나오는 건 뭐겠어요? 수산물 산지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이 되겠죠. 영세한 생산자들은 위탁 판매를 할 수밖에 없고 조합에 맡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지 위판장이라는 의미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이 산지에서 넘어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수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것이 생기겠죠. 이때 이 도매시장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도매시장 법인이죠. 그리고 상적 거래를 하는 도매시장에 도매인이라고 불려지는 시장 도매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도매인, 도매시장 법인 내에서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중 도매인도 있지요. 그리고 내가 해당 그 시장 내에서 참여를 해서 소비하는 데 목적을 둘 수 있도록 매매 참가인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물 도매시장 내에서 산지에서 유통을 의뢰를 할 수 있는, 산지에서 원활한 흐름을 가질 수 있는 유통인도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형태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특성상 소량으로 공산품처럼 과자 몇 봉지를 갖다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도매의 형태지만 소비자를 위해 소비지에서 도매처럼 관리해서 비용을 낮추면서도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소비지 내에서의 도매시장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잘 익히 배우고 공부하셨던 중앙 혹은 지방 도매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소비지 도매시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지 내에서도 우리가 공동으로 판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비지 공판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단원 내에서는 배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산물 시장의 종류와 역할 중 시장의 뜻이에요. 넓은 의미의 수산물 시장은 수산물을 이용 배분하는 관련된 모든 시장 전부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번 좁은 의미의 수산물 시장은 말 그대로 수산물의 유통상의 주요한 역할을 하는 위판, 공판, 소비지 도매시장을 좁은 의미의 수산물 시장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괄호는 수산물 산지 시장이에요. 말씀드렸던 수산물 산지 시장, 그리고 다음은 뭐겠어요? 도매시장, 소비지 도매시장이 되겠죠.
그래서 산지시장의 개념을 보면 어업 생산의 기점으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어항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세한 선박들 같은 경우에 선박이 계류해야 되잖아요. 이제 선박을 주차해야 돼요. 이제 돼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해서 고정을 시켜놓죠. 그리고 계류시설에다가 이렇게 계류를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부딪히면 선박 손상되고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항만 같은 경우도 손상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팬더 같은 타이어를 두죠. 완충제를 두게 돼요. 그리고 어획물의 양육과 1차적인 가격 형성이 이루어지면서 유통 배분될 수 있는 시장을 산지시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획됐죠? 그 시장이에요. 니은 수산업협동조합이 개설 운영하는 산지 위판장으로 도매시장과 같은 역할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동그라미는 산지시장의 필요성인데, 기억, 연근의 어획물 대부분은 양육 어항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 위판장에서 1차적인 가격을 형성될 수밖에 없죠. 거래니까요. 그 다음 소비지 시장으로 판매되고 있고요. 니은 산지시장을 경유하는 이유는 어획되고 부패되니까 신속하게 유통을 시켜야 돼요. 첫 번째 오른표, 산지 위판장이 어장에 근접한 연안에 있고요. 두 번째 오른표, 산지 위판장의 신속한 판매 및 대금 결제 기능, 즉 어업 생산 사이클 시간 단축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영세한 생산자들이 어획하고 물건을 팔릴 때까지 선박이 못 나가면 안 되니까 신속하게 위판하고 또 나가서 어획하고 또 계속 순환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업 생산 증대와 직결되기 때문에 산지 시장이라는 것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보면 어업 생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어서 어장 조업을 하면 어획이 되죠. 돌아와요. 귀향해요. 그리고 산지 위판장에 내려놓으면 양육이죠. 그리고 경매가 이루어지면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는 건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결제가 이루어지면 돈을 받겠죠. 임금 지불하거나 연료나 어구, 선원, 식료, 보급 소비가 되어질 것이고요. 재출항하고 다시 조업하겠죠. 이것이 계속 돌고 도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동그라미, 산지시장의 기능인데, 거래라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지체되는 순간 소비지의 거래는 부패되어진 수산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될 거예요.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기억, 수산물 공급은 한정된 규모의 어선들이 정해진 성어기에 어장과 어항을 신속 이루어지고, 왕복 횟수가 곧 어획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업 생산 사이클이죠. 이동 시간과 판매 시간을 최대한 짧게 운영하기 위해서 위판장은 연안에서 신속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원활한 흐름들이 바톤 넘기듯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어업 생산자는 시장 도매업자 역할을 수행하는 수협에 어획물을 위탁 판매하는 것이고요. 위탁 판매한다고 했을 때는 조건을 걸지 않을 때도 있고 조건을 걸 때도 있죠. 이 정도 가격에 팔아달라는 경우도 있을 거지만, 알아서 팔아달라는 조건이 없는 그런 위탁 판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수협은 등록된 중도매인들과 경매 및 입찰에 의해 가격을 결정을 할 수 있죠. 즉 산지 위판장으로 양육된 수산물은 경매를 통해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수산물의 종류에 따라 손가락을 사용, 가격을 제시하는 수지에 의한 호가 방법. 그래서 우리가 호가, 즉 부르는 것과 불려서 인정하는 그 가격과 일치되어졌을 때, 즉 구매자와 판매자의 가격이 서로 일치되었을 때 낙찰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 수지, 즉 손에 의한 방법, 입찰서에 직접 가격을 기재하는 방법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하든 그런 다양한 것이 사용될 수 있어요. 리을, 산지 위판장은 어종 또는 크기에 따라 분류, 진열하는 기능도 갖추죠. 미음, 수산물을 구입한 중도매인은 구입 대금을 수협에 납입하고, 납입 기일 조건은 당일이에요. 그래야지 그 어업 생산 사이클에 대금 결제 이루어지면 선원 임금도 바로 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원활한 자금 흐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당일 납입이 원칙이에요. 수협은 중도매인으로부터 판매 대금을 납입받아서 판매에 따른 수수료,
위탁 판매 소비가 되잖아요. 그 시간이나 노력, 인력 소비되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를 공제한 후 업 생산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산지시장의 기능인데 산지시장의 기능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 어획물의 양육, 진열하죠. 그리고 거래 형성되어지고요. 대금 결제 이루어지죠. 그리고 판매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야 대금 결제되니까요. 그 다음 수산물 도매시장이에요. 산지시장이 되었으니까 이제 도매시장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 도매시장을 보면 정의 1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가 생선어류, 건어류, 염건어류, 염장어류, 조개류, 갑각류, 해조류, 젓갈류 품목의 전부나 일부를 도매하기 위해 관할하고 있는 구역에 개설하는 시장을 수산물 도매시장이라고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도매시장의 개설이라고 하게 되는데 도매시장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중앙이라든지 지방 도매시장이라는 개념들로서 다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도매시장 개설을 보면 도매시장은 양국부류, 첨가부류, 축산부류, 수산부류, 화훼부류, 약용작물 부류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해서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둘 이상이면 셋, 넷 이거 관련 부류들을 또 진열할 수 있겠죠. 중앙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개설할 수 있고요. 지방도매시장의 경우에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개설할 수 있는데 다만 시가 지방도매시장을 개설하려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도매시장의 운영입니다.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의 그 시설 규모, 거래액을 고려 적정 수의 도매시장 법인 그리고 시장 도메인, 중 도메인을 두어서 운영하면 되겠죠. 우리도 기업을 경영한다라고 하면 기업이 존재하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맞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 체계가 있게 되면 그에 맞는 조직이 형성되죠. 수산물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목표를 하게 되면 그에 맞는 흐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흐름상의 경제 주체들이 놓여지게 될 텐데 그 부분들이 도매시장 내에서 법인, 시장 도메인, 중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는 도매시장의 조직 체계인데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은 도매시장을 개설하겠다는 그 개설자가 부류별로 지정하되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해서 지정합니다. 니은 경매사의 인면인데 도매시장 법인이 지정을 받죠. 그러면 도매시장 법인은 도매시장에서 공정 신속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어야 됩니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말이죠. 그 다음 디귿 시장 도메인의 지정은 시장 도메인은 도매시장을 개설한 자가 부류별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매 이외의 다양한 방법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죠. 리을 중도매업의 허가인데 개설자가 허가해 주는 것이 중도매업의 허가예요. 미음 매매 참가인의 신고는 매매 참가인 업무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 민용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매매 참가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이러한 조직 체계라는 것이 있게 되면 수산물 도매시장의 구성원으로서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게 되는데요. 동그라미 기억이 도매시장 법인입니다.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 도매하는 법인, 이것이 곧 도매시장 법인을 말하게 되지요. 이때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출자 범인도 포함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OX 표시하면 X 하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 도매시장 법인의 자격 요건인데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법인도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뭐 공적 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그 중에 첫 번째 대시를 보시면 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을 해줘야 되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2년 이상 관련 공판장 근무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업무 집행 담당 임원이 2명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대시를 보면 임원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또는 집행이 면제되는 2년이다라고 했는데 1년 후에 집행이 면제될 수도 있죠. 그래서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없을 것. 이 이야기는 2년이 지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대시 임원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없어야 되겠죠. 즉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연령이어야 되고 그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자연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을 때는 지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대시 임원 중 도매시장 법인의 지정 취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항에 관련된 사항이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 대시 보시면 거래 규모나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 규정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 당연히 필요 조건이기 때문에 줄여 요건이라고 하잖아요.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 오른표 보시면 이러한 도매시장 법인은 그러한 체계에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 역할이 있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대시가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수수료 상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줄 중간에 보시면 매매 차익을 할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수수료라는 측면의 수익을 가질 수도 있고 매매에 따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두 번째 대시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그 줄의 끝에 보시면 상장, 즉 시장에 내놓고 시장에 내놓을 때 진열할 수 있죠. 진열 기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대시는 경매하죠. 경매사를 통해 판매하는 가격이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가격 형성 기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시의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가격이라는 것은 결제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금융결제 기능이 도매시장 법인의 역할이 됩니다. 그 다음 니은은 시장 도메인입니다. 정의는 수산물 도매시장 또는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고 수산물을 매수나 위탁받아 도매,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는 법인이 됩니다. 우리가 법에서는 자연인, 법인으로 나뉘죠. 자연인은 우리예요. 근데 법인은 사람은 아니지만 사람처럼 경제활동도 하고 세금도 납부를 하는 그래서 사람으로 인격체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영업을 하는 법인을 시장 도메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도메인의 역할은 첫 번째 대시 수산물 도매시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았죠. 그래서 첫 번째 대시 기본적으로 산지나 생산자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다음 판매 그 차익을 이윤으로 획득할 수 있는 매매 차익 할 수 있으면서도 타인의 수산물을 위탁받아 판매를 대행해서 수수료를 받는 상인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을 보시면 중도메인이 있게 되는데 정의는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공판장, 민영 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받아서 영업을 할 수 있는데 그 영업은 첫 번째 대시 그 첫 번째 줄의 끝에 보시면 매수해서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영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도메인이죠. 그 다음 대시는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개설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비상장 수산물을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중도메인도 마찬가지로 어류획되어져 있는 수산물을 첫 번째 대시 선별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대시 그 해당 수산물 평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 금융결제할 수 있겠죠. 그래야 거래가 되니까요. 그 다음 분할이나 보관이나 가공, 처리할 수 있는 기능도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을은 매매 참가인인데 정의에 보시면 개설자에게 신고한다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상장된 물건이 있으면 정의의 두 번째 줄 끝에 상장된 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자이고 그 다음 줄 수산물의 수요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오른표 보시면 매매 참가인의 역할은 도매시장에서의 구매자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 대시 두 번째 줄 보시면 경매나 입찰을 통해 수산물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시를 보시면 도매시장을 공개적,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대시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소비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 사원들을 위한 식당도 있을 것이고 뭐 학교도 있고 뭐 대량 소비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때 매매 참가인 수요자로서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미음 산지 유통입니다. 산지 유통인은 개설자에게 등록하면 되는데요. 두 번째 오는표 역할입니다. 등록된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의 출하 업무 이외의 판매, 매수 또는 중개 업무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수집 출하 기능, 정보 전달 기능, 산지 개발 기능 같은 것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있는지 잘 구분하시면 되죠. 그 다음 네 번째 괄호는 소비지 도매시장입니다. 동그라미 1번 소비지 도매시장의 정의는 동그라미 기억, 소비자들이 있는 곳이 소비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소비지에 개설 운영되는 도매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는 시장으로 크게 중앙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으로 구분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릴 때에는 법정도매시장, 공판장, 그리고 유사도매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종류인데 기억, 중앙도매시장이에요. 그래서 중앙과 지방으로 나뉜다고 했을 때의 중앙도매시장이 되죠. 그래서 가락동, 노량진 같은 부분들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 지방도매시장인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지방도매시장은 시가 개설하겠다.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라 라는 의미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방도매시장은 그 줄의 끝에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할 수 있죠. 그 다음 동그라미 디귿 수산물을 공동으로 판매할 수 있을 거예요. 공판장이에요.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에 그 밖의 생산자 관련 단체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인정을 한 상태 내에서 수산물을 도매하기 위해 특별시장, 광역시장, 자치시장, 도지사,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개설 운영하는 사업장을 공판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리을 유사도매시장인데 유사도매시장은 법정 도매시장, 즉 법에서 정한 도매시장이 아닌 소매시장의 허가를 얻어 도매 행위를 하는 시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도매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개설하는 특성을 가지게 되죠. 세 번째 동그라미는 이러한 소비지 도매시장 왜 존재하는가의 필요성인데요. 동그라미 기억, 다종다양한 상품을 특정 장소에 집중적으로 거래해서 수요 공급에 의해 적정 가격을 형성시킬 수 있고 효율적인 전문화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지에 소비자를 위해 판매라는 상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도매시장의 형태처럼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니은 생산 및 소비가 일반적으로 영세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상품의 집배, 확실한 대금 결제를 위한 것이 필요하죠. 디귿 다양한 상품의 구색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넓은 수산물 집화가 또 필요하게 될 겁니다. 리을 생산자에 대한 생산물의 안전적인 판로를 제공,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 또한 필요하겠죠. 그 다음 네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기능입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보시면 이제 그 줄의 끝에 보시면 기억, 수집, 집화 기능이 있고요. 니은 가격 형성하죠. 이때는 공정한 가격이에요. 그리고 디귿 분산시켜 줄 수 있고 리을 대금 결제해 줄 수 있게 되는데 확실한 대금 결제라는 특성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동그라미는 소비지 도매시장의 거래 제도인데 기억, 수탁 판매의 원칙입니다. 맡기면 위탁이고 맡김을 받으면 수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탁 판매의 원칙이죠. 그래서 첫 번째 오는표 도매시장 내에서 거래는 원칙적으로 수탁 판매 방법으로 거래되는데 도매법인 입장에서는 수탁이죠. 생산자나 출하자 입장에서는 위탁이 되는 거예요. 맡기니까요. 도매시장은 수탁 판매를 거부할 수 없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해서 도매할 수도 있습니다. 수탁 판매의 구분은 무조건 수탁,
또는 조건부 수탁이 있죠. 즉 무조건 위탁, 조건부 위탁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니은 공개 경매, 입찰, 정가 매매 또는 수의 매매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경매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얼마에 사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입찰해서 최고 가격 낙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적정한 거래 대상자다라고 지정하면 수의 매매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형태로서 거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 거래 제한 원칙인데 도매시장 및 공판장 등에 상장된 수산물은 시장 내 중도매인 또는 매매 참가인 외의 사람에게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OX 표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있다. 그러면 틀린 답으로 X를 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거래 특례인데 특례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주 재밌죠. 도매시장 개설자는 입하량이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한정해서 도매시장 법인의 경우에는 중도매인, 매매 참가인 외의자에게 시장 도매인인 경우에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리을 거래 관련 수수료인데 거래 관련 수수료는 만약에 법에서 정하지 않으면 그냥 너도 나도 자기의 필요대로 이익을 위해 수수료를 책정하게 될 거예요. 이것 좀 팔아줘. 수수료가 100%야. 그럼 가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 때문에 두 번째 오른표 보시면 사용료 및 수수료 요율이 있어요. 도매시장 사용할 때에 징수하는 사람은 당연히 개설자고요. 부담자는 지정 도매인이 되겠죠. 첫 번째 오른표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징수할 사용료 총액이 해당 도매시장 거래 금액의 1000분의 5. 10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되죠. 전자적인 방법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1000분의 3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 시설 사용에 따른 시설 사용료도 낼 수 있는데 징수는 당연히 개설자겠죠. 부담자는 그 시설을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사용자가 될 겁니다.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중도매인 점포, 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 내에서 팔아줘라고 위탁할 수 있는데 위탁 수수료의 징수자는 지정 도매인이고 부담자는 위탁하는 출하자가 되겠죠. 그래서 위탁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할 수 있으니까요. 양곡은 1000분의 20, 청과는 1000분의 70, 수산은 1000분의 60, 축산 1000분의 20, 화해 1000분의 70, 약용작물은 1000분의 50으로 정해놓았어요. 그 다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개가 있고 그에 따른 수수료가 있는데 징수자는 당연히 중도매인이 되겠죠. 부담자는 매수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최고 한도는 1000분의 40입니다. 그 다음 정산 수수료인데 징수자는 정산에 따른 거기 때문에 개설자고요. 부담자는 지정 도매인이 되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정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금액이 정해지면 정액이라고 표현하고요. 정액법이죠. 비율적으로 몇 %씩 가져가겠다 그러면 정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률의 경우에는 거래건별 거래 금액의 1000분의 4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는 1개월에 7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이 거래 관련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이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문제 푸시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운 부분들은 1단원 수산물 유통은 도대체 무엇이고 특성과 기능, 체계는 무엇인가를 보았고 그렇다면 그러한 수산물의 시장적인 종류는 무엇인가, 그 역할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게 되면 시험 문제 푸시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